해시 함수 살펴볼 차례인데요. 해시 함수는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비트코인에서 주구장창 해시 함수를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그 종욱이가 그 석사 때 연구한 게 GPU라고 했잖아요. 그래픽 카드에 있는 CPU. 그러니까 예전에는 CPU에서 모든 연산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연산 처리를 특히 그래픽 관련된 연산 처리는 CPU에서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부하가 많으니까 그래픽 카드에 별도 CPU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 CPU에서 3차원 뭐 이런 이미지 처리들, 그 화면 처리들을 CPU가 아니라 별도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되게 고성능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GPU가 이 GPU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계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 비트코인에서는 GPU들만 GPU만 모아가지고 이제 빠른 연산을 통해서 채굴을 같은 걸 하고 있죠.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 어쨌든 해시 함수가 요즘은 이제 그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뭐냐면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를 줍니다.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그래서 어떤 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큰 데이터를 쓰기가 불편하니까 그것 대신에 걔를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딴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있는데 사람 자체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김상진을 나타내는 지문이나 홍채를 가지고 저를 대표하듯이 이 해시 함수는 전체 큰 데이터 대신에 자그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큰 데이터를 대신 대표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 핑거프린트라는 의미라고 라는 말을 써요. 메시지 지문, 메시지 핑거프린트. 그러니까 어떤 큰 데이터를 쓰기보다는 걔를 어떤 해시 값을 구해서 그 큰 데이터 대신에 해시 값을 가지고 처리를 뭔가 하겠다. 얘를 대표해서 얘 대신에 요 조그만 데이터 갖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압축. 보통 큰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줄이니까 압축된다고 하는데 보통의 압축은 다시 뭐가 돼야 돼요? 복구가 돼야 되죠. 근데 얘는 그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기만 하지 다시 압축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대로 복구하려면 이 압축하는 율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이고 또 물론 예를 들면 해시 길이가 160비트면 160비트보다 작은 값을 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압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임의의 길이의 큰 데이터들을 다 해시하면은 이 해시 값의 길이가 160비트라 그러면 다 160비트 값만 나오는 거예요. 대표해서. 그리고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모르는 해시값 y, 160비트 값이 주어졌을 때, 이걸 뭘 갖고 한 거지? 라고 하면은 그거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다 모든 거를 해봐서 그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해시하는 값의 범위가 커야 되겠지. 그렇죠? 만약 작아다. 1에서 10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해시한다. 그러면 1에서 10부터 해시값을 늘 계산해 놓으면 이 결과 해시값이 1에 해당되는지 2에 해당되는지 3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시하는 값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 중에 어떤 값인지는 다 해보려면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y를 계산할 때 x'이 아니라 x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x를 찾지 않더라도 y로 매핑이 되는 어떤 것을 찾더라도 일방향성은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찾을 수 있으면.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 충돌.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두 값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찾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찾을 수 없어야 찾기가 어려워야 된다.
그래서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정역이고 치역이면 정역은 무지 커요. 무지 커요. 엄청난 데이터들을 아무 데이터, 이메일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해시하면은 160비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훨씬 크죠? 그러면 함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하나로 똑같은 값으로 매핑될 수밖에 없는 거죠. 100이라는 0부터 100을 10으로 10 사이의 수로 매핑하면 충돌이 안 날래요? 안 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이 정역이 워낙 크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향성이라는 건 예를 주면 이 노란색을 주면은 얘로 매핑되는 게 이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찾더라도 일방향성은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해보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은 충돌 나는 게 불가피하는데 충돌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워야 된다. 계산적으로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 여러 번 하다 보면 충돌 나는 걸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워낙 힘들다. 워낙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균일하게 막 몰려서 특정한 값으로 몰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워낙 많고 여기도 많기 때문에 얘로 매핑되는 값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한 거하고 강한 충돌 회피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쟤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보면 이제 생일 파라독스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생일이 같은 임의의 두 사람을 찾는 것은 약한 충돌 회피성이에요. 생일이 같은 임의의 두 사람. 강한 충돌 회피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과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을 강한 충돌 회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 맞진 않지만 사람들이 균일하게 태어난다 그래요. 1년에 365일에 균일하게 태어난다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 되려 그러면 몇 명이 있으면 될까요? 50% 확률이. 그 사람과 생일이 같은 사람이 50%가 되려 그러면 몇 명이 있으면 될까요? 균일하게 분포돼 있다, 생일이. 균일하게 분포된다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어디로 몰리지 않고 균일하게. 그러면 360명이 있으면 180명만 애들이 180만 모으면 그 중에 나랑 생일이 같을 확률이 있을 사람이 50%는 돼요. 그렇죠? 180명 모으면. 생일이 균일하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생일이라는 건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아요. 결혼 시즌도 있고 낳기 선호하는 시즌이 또 있어요. 더울 때 뭐 임신하면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를 또 이렇게 잘 보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치면 180명 반 365일에 반만 있으면 그 중에 나랑 같을 확률이 있을 사람이 50%는 된다. 그런데 임의의 두 사람이 같은 생일, 그러니까 임의의 두 사람이 생일이 같을 사람이 쌍이 있을 확률이 50% 되기 위해서는 몇 명만 있으면 되냐 하면은 23명만 있으면 돼요. 23명만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생일이 같을 확률이 몇 프로? 50%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로 씌워줘요. 루트로. 그게 생일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그게 모수는 파라독스는 아닌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 숫자가 원래 생일이 180명이 있어야 50%인데 임의의 사람. 근데 임의의 쌍을 찾으려면 몇 명? 그 루트를 씌워서 23명 정도만 있으면 50%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2에 2에 160비트가 해시값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값으로 매핑이 되는 어떤 하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찾으려면은 몇 개를 해봐야 찾을 수 있냐 하면은 2에 159개를 해봐야 돼요. 159승계를. 반은 해봐야 돼요. 반은 해봐야 얘랑 똑같은 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 2에 159개의 데이터를 해시해 보면 어떤 애랑 같은 애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애와 같은 애가 아니라 그냥 같은 애 아무 쌍이나 찾으려면은 루트를 씌우면 돼요. 2에 160승의 룩수. 그럼 2에 80승. 2에 80승만 해보면 뭘 찾을 수 있어요? 충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수학적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을 찾을 확률하고 여기서 생일이 같은 사람을 임의의 쌍을 찾는 확률. 앞에 게 더 쉽죠. 그러니까 뒤에 게 더 쉽죠. 그렇죠? 그렇죠? 얘랑 같을 수도 있고 얘랑 쟤랑 같을 수도 있고 많잖아요. 하나만 따지는 거지. 나랑 같을 사람 뭐 이렇게 찾으면은 경우의 수도 요 학생 수만큼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근데 같은 쌍이 있을 쌍, 임의의 쌍을 찾으면 요렇게도 쌍이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쌍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명만 있으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그 충돌을 찾기가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요 루트 씌우는 게 그러니까 이게 80승계를 해본다는 것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많이 해보는 건데 요즘 컴퓨팅 능력이 워낙 발달돼서 이조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 몇 비트인가를 넘어야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점점 모어 법칙, 컴퓨팅 능력들이 CPU 능력들이 발달되면서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160비트를 쓰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에서 몇 비트를 쓰냐면은 256비트를 써요. 256비트를 쓰면 저것의 안전성은 몇 비트 정도가 되냐면은 128비트 정도 되는 거예요. 128비트. 그러니까 2에 128비트인 게만 해보면 뭔가 공격할 여지가 생긴다. 근데 2에 128비트인 게를 뭔가 계산해봐요. 평생에도 못 계산해. 어마어마한 수예요.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해시 함수는 요 계산에 여기 있어. 요거 빼먹느냐?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시 함수들은 되게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하는 일은 이 함수에 해시 함수에 두 개는 고정돼 있어요. 들어가야 되는 값을. 그러면 요 하나 더를 랜덤한 값을 1부터 쭉 해보는 거예요. 뭐가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값이 나오면 내가 채굴에 성공한 것이 돼요. 요거를 1부터 2 막 랜덤하게 해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컴퓨팅 파워를 더 센 사람은 저거를 먼저 계산할 확률이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저걸 하는 저 해시 함수 저 채굴하는 사람의 50%보다 더 능력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다 깨져버려요. 그 사람이 독재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생태계가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어서 그게 힘듭니다. 어쨌든 해시 함수는 지금 요즘 무지
여러 군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원래 큰 데이터가 있는데 그 큰 데이터 대신에 걔를 갖고 놀기가 힘드니까 어떤 걔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작은 값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자 서명할 때 영화 파일에다가 전자 서명을 하고 싶다. 그럼 영화 파일이 뭐 요즘은 막 9기가 막 블루레이 이런 되게 화질 좋은 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자 서명하면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게 서명 알고리즘이라는 게 암호 알고리즘이 100비트를 넣으면 결과가 100비트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9기가를 넣으면은 서명값이 몇 기가가 돼요? 9기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9기가를 해시해요. 해시하면 몇 비트로 돼? 160비트가 돼요. 그럼 이 160비트는 요 영화의 해시 값이 돼요. 그래서 요 160비트에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서원자 서명을. 그러면 얘가 나중에 요 영화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조금 바뀌었으면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하려고 그러면 얘의 해시를 한 다음에 요 서명된 시값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일치가 안 돼. 그럼 최초의 해시 값을 생성했을 때하고 다음에 생성했을 때하고 이 파일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어디서 또 쓸 수 있냐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디텍트할 때도 활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파일의 해시 값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우리 옛날 바이러스라는 건 여기 exe 파일이면 여기 exe 파일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엄한 코드를 원래 없던 코드를 넣어서 자기 복제하게끔 만들고 시스템에 엉뚱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이 F에서 F'으로 바뀌면 얘를 나중에 해시를 해보면 요 두 개의 값은 같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다. 바뀌면 이거 누가 내 몰래 파일을 바꿨구나.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바이러스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써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결성, 변했나 안 변했나를 보는데 해시 함수를 쓰는 거예요. 해시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해시 함수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공격자예요. 공격자면 내가 F를 F'으로 바꿨어요. 바이러스 좀 넣었어요. 근데 나는 이 F에 대한 해시 값을 시스템에 어디다 보관하는지 알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HF'을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한 사용자는 파일이 F'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해시 함수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무결성을 검사를 할 때 가능하지만 공격자가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까지 바꿔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맥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맥은 해시를 할 때 파일, 그 해시할 데이터만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는다? 키를 넣어요. 키를 넣는데, 암호 키를 넣는데, 대칭키예요. 대칭키. 그러면은, 얘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파일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해? 키가 필요하죠. 그쵸? 근데 공격자는 F를 F'으로 바꿀 수 있어요. 컴퓨터 침입하면 뭐, 하드디스크는 리드 온리는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F를 F'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F를 F'으로 바꾸면서 이게 바뀌진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뭘 계산해야 돼요? K, F'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공격자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 키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하게 우리가 맥을 이용해서 무결성을 보장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해시 함수 쓰지 않고 뭘 쓴다? 맥이라는 걸 써요. 맥이라는 것은 해시할 때 뭐를 써요? 키를 쓰고 키가 있는 사람만 그 해시 값을 계산할 수 있고 키가 있는 사람만 그 해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해싱.
요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뒤에 나오나? 아니지. 그렇죠? 패스워드 해싱. 패스워드 해싱은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 내 아이디 뭐 상진 그리고 패스워드를 치죠. 그러면 서버에 패스워드가 그대로 내가 치는 대로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내 패스워드가 바보야. 그러면 바보라고 하는 값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뭔가는 저장되어 있어야 내가 바보를 쳤을 때, 아, 저 사람 패스워드가 바보가 맞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패스워드 상진 그리고 패스워드가 바보면 이게 네트워크로 날아가요. 물론 네트워크 날아가면 이게 보호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패킷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과정을 HTTPS 같은 걸 쓰면 이제 암호화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 연구실 근처에 와서 네트워크를 감시하더라도 제 패스워드를 못 알아내겠죠. 알아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서버에 상진이라는 아이디가 있을 테고 바보라고 저장돼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인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문제는 이것을 저장한 파일이 있을 텐데 또는 DB가 있을 텐데 그 DB가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용자의 그 패스워드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보를 넣지 않고 해시 값을 넣어요. 해시 값. 해시 값을 넣으면 이 파일을 얻어내면 이 해시 값을 보고는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뭔지는 모르죠. 그러면 바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해요? 바보랑 얘를 비교해?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요 바보를 해시해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은 여러분이 친 패스워드가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데 이때도 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패스워드만 해시하지 않고 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해시 함수와 관련해 좀 더 깊게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해시 함수는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전자 서명할 때, 무결성을 보장할 때, 패스워드 해시 할 때 등등 많이 쓰입니다. 비트코인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고요. 해시 함수를.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요거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M 프라임, H 프라임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맥을 쓴다. 맥을 쓰면 이제 해시 값을 계산할 때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해요. 그래서 키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M과 맥K M을 보내면 중간에 변조를 못 시키겠죠. M을 변조시키면 얘가 안 맞겠지. 그리고 이걸 쓰려고 그러면 전송자하고 수신자가 뭘 갖고 있어야 돼? 똑같은 K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똑같은 용도를 하기 위해서 전자서명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전자서명. 메시지에다가 전자서명. 마찬가지로 전자서명해서 보내면 이 M을 공격자가 바꾸고 싶으면 M은 M 프라임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못 만들까? 전송자 A의 전자서명은 못 만들어내겠죠. A밖에 없으니까 A의 개인 키는. 그래서 A의 개인 키를 모르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얘를 못 바꿔요. 그래서 이것도 무결성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무결성을 보장할 때 전자서명도 할 수 있고 맥을 쓸 수도 있는데 전자서명과 맥의 차이는 뭐냐면 맥은 사용한 키가 어떻게 돼요? 대칭키죠. 대칭키면 전송자와 수신자가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부인 방지 기능은 없어요. 전송자가 있는지 수신자가 있는지 제3자가 보면 확인이 안 돼요. 얘는 되지. 그치?
얘는 공개키를 갖고 있는 누구든지 다 요 값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K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 K를 주는 순간 그 친구는 모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값을 그 친구는 생성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개키 방식에서는 공개키를 준다고 해서 개인키를 구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결성과 비밀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써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M의 맥값을 계산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값하고 이 값이 독립적으로 놀아나기 때문에 안전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요. 특히 맥은 M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노출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M은 비밀성을 목적으로 하는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용도로 하고 싶으면은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인증 암호화라는 방법인데 Authenticated Encryption. 그거는 어떻게 하냐?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암호문을 해시하는 거예요. 암호문을 해시합니다. 암호문을 해시하게 되면 이거 역시 M을 얻어낼 수도 없고 이거를 변조하면은 이걸 통해서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쪽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메시지를 교환할 때 늘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 표준화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교환할 때 비밀성도 보장하고 싶고 무결성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메시지를 암호화해요. 대칭키로 암호한 다음에 그 암호문의 맥값을 계산해 가지고 같이 줍니다. 그러면 수신한 사람은 그 메시지의 비밀성도 확신할 수 있고 무결성도 확신할 수 있어요. 제3자들은 볼 수도 없고 변조해도 변조된 사실이 들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약 암호 기술 쓸 때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싶으면 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요 방식. 자, 그래서 해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전자서명인데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손으로 했던 일이에요. 서명하는 것. 지금도 하죠. 신용카드 쓰고 서명을 해. 그런데 이 손으로 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전자서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기로 뭔가 하던 것을 정보화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이 정보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직접 은행에 가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손으로 하지 않고 직접 하던 일을 전자적으로 바꾸면 이 전자적으로 바꾼 일은 기존에 손으로 했을 때 제공해야 되는 기능, 요구사항을 얘는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전자적으로 바꿨으니까. 그런데 얘는 얘의 기능을 다 만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자적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 문제까지 이 새로운 기능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에 전자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 않던 일을 컴퓨터로 하게끔 바꿔놓으면은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끔 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컴퓨터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명과 우리가 손으로 하는 서명과 전자 서명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자 서명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명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서명하나
제가 서명하나 똑같은 알고리즘 쓰기 때문에 키만 다를 뿐 안전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것은 저희 아버님의 서명이나 제 서명은 좀 달라요. 우리 특히 옛날 어머님의 경우는 되게 누구든지 카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거를 서명으로 썼어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서명은 되게 위조할 수 있는 확률이 사람마다 조금 차별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하는 사람, 단순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데 전자서명은 늘 사람들마다 똑같은 안전성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다는 거고요. 반면 일반 서명은 서명마다 다를 수 있음. 서명은 눈으로 확인하는데 얘는 알고리즘 확인한다. 그리고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다 하죠. 그렇죠? 문서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휴학한다 그러면 요즘 휴학하면 전자결제 하는데 하여튼 뭔가 지도교 사인 받으러 오면 제가 손으로 사인을 하죠. 그 종이에다가. 그런데 전자서명은 문서가 있고 전자서명 값이 따로 존재를 해요. 따로. 그 파일은 원래대로 그 파일이고 전자서명을 내가 딱 하는 순간 또 다른 그 값이 별도로 존재해서 이렇게 파일, 서명값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전자서명은 여전히 문서에 의존해야 돼요. 왜? 문서에 의존하지 않으면 요 서명값을 띄어다가 다른 문서에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서명을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입력이 돼야 될까? 요 전자서명을 계산하려면 어떤 입력을 받아야 돼? 뭘 입력을 받아야 돼? 서명하려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변하면 뭐가 변해? 서명값이 바뀌어야 돼요. 데이터가 변했는데 서명값이 안 변한다. 김상진의 전자서명은 항상 똑같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그 블럭만 가져다가 그 값만 가져다가 어디다 붙이면 다 김상진이 한 거라고 우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문서만 가지고 데이터를 그 값을 계산하면 또 안 되겠죠. 이 사람이 계산하는 그 서명값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계산값은 달라야 되겠지. 김상진이 한 서명하고 뭐 다른 교수님 한 서명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만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서명도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키랑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랑 데이터랑. 전자서명은 원본과 복사본을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디지털로 된 거는 그렇죠? 원본하고 복제본하고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복제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부상 앞에 세 개, 요 앞에 세 개는 예전에 손으로 서명할 때도 저 세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잘 됐나? 잘 안 되는 거죠. 인증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면 김상진이 했다라는 거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 말고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안 왔는데 내 서명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김상진이 서명한 것처럼 할 수 있는 없어야 되지. 근데 비슷하게 해요. 그 다음에 부인 방지. 그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나는 저 사람한테 내가 사인해 준 적이 없다. 우길 수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전자서명이라는 건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자서명도 요 세 가지 기능을 갖도록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인증이 돼야 되겠고 이게 김상진이 한 건지 서희석 교수님 한 건지 뭐 조재수 교수님 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김상진이 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김상진 외에는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위조가 불가능하면은 나중에 제가 안 했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거죠. 단 내 키를 저 친구가 와서 칼로 들이대가지고 내가 줬다. 그런 뭐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옛날에 종이로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옛날에 재사용 불가는 그 서명된 걸 잘라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문서에다 붙여. 그래서 갖다 내. 그럼 누가 받아줄까? 종이 오려가지고 김상진 서명 오려가지고 새로운 문서에다 붙여.
그래서 교수님 사인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버리겠지. 어? 근데 컴퓨터는 문서랑 이 서명이 따로 있으니까. 그쵸? 따로 있으니까 얘를 떼다가 다른 데다가 붙이기가 무지 쉬워요. 붙였는데 이게 통과가 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 불가, 변경 불가. 둘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나는 얘를 갖다 일로 옮겨 놓는 거고, 하나는 얘는 그대로 둔 새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안 되죠. 둘 다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왜 안 되냐면은 요 서명할 때 뭐를 입력을 받아요? 문서를 받아요. 문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게 바뀌면 요게 바뀌는 거고. 그렇죠? 얘는 그대로 있을 때 얘를 바꾸면 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종이로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예요. 그런데 전자적으로 바꿈으로써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기존에 그냥 존재하던 서비스를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지 않던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바꿨다. 그러면 여기서 되던 모든 기능이 컴퓨터로 옮겼을 때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원래는 안 되던 문제가 컴퓨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되는 것들이 생겨버려요. 그런 것들이 뭔지 파악해서 그것들도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보안적인 경우에는,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전자투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투표는 원래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1인 1표만 했어야 되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찍었는지 몰라야 되겠고 등등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그걸 만족하도록 전자선거를 만들고 전자선거이기 때문에 또 디지털로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에 대한 또 다른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던. 기존에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전자적으로 바꿀 때는 기존에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요구됐는지 전자선거면 1인 1표, 프라이버시, 집계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한 거지. 그럼 그것들이 다 전자적으로 돼야 되겠고 그것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자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문제들까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전자선거가 조금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